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세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암세포 자체를 한번 일단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세포마다 하는 역할이 틀리고, 그리고 일단 분화된 세포들은 거기에 맞게끔, 그 기능에 맞게끔 최종 분화가 되면 더 이상 다른 일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저혈줄기세포에서 여러 가지 혈액의 종류가 나와요. 적혈구도 나오고 백혈구도 나오는데 적혈구가 다시 백혈구가 되진 않죠. 중요한 건 똑같은 저혈줄기세포에서 나온 그런 혈액세포라도 수명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적혈구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산다면 혈소파는 2주, 그 다음에 림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수명을 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림프구는 이 자기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의 일생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뇌종양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앓고 있으신 경우가 교모세포종이에요. 근데 교모세포종인 경우에 교종이라고 하잖아요. 교종이라는 것은 악교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는 쉽게 말하면 혈액이 물자를 공급을 못 해줘요. 그래서 성상세포라는 세포가 이렇게 신경세포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대부분 교세포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성상세포이긴 하죠. 그렇지만 미세교세포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역 경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미세교세포도 교세포거든요. 근데 이 교세포는 똑같은 교세포지만 이제 하는 역할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고, 성상세포는 일종의 수송 역할을 해주는, 영양분 공급을 해주는 수송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세교세포를 예를 들자면, 미세교세포는 내가 태어날 때 미세교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미세교세포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돼요. 다시 미세교세포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포라고 하더라도 그 수명이 좀 틀리다. 이런 점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세포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태모달 항암약을 넣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게 본병원에서는 병원 치료만 해라, 다른 치료를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인데, 보통 암환자들이 다 병원 치료 외에 별도로 면역 치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면역 치료 하고 있는데, 면역 치료에서는 셀레늄, 그리고 이무코텔, 그리고 글루타치온, 또 여러 가지 고용량 비타민 C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치료의 시기는 원장님께서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역 치료라는 개념이 나온 게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입증이 되고, 면역 치료가 암을 진짜로 치료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통 일반 의사들이 알게 된 게 5년 정도밖에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면역 치료가 표준 치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준 치료는 항암 방사선이고, 그것은 벌써 40년 전에 생긴 치료법이고, 그때부터 조금씩 발달되고 했다지만 그 기술이 발달된 거지 그 원리가 발달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표준 치료로 해서 나온 여러 가지 수명이 지금 수명입니다. 근데
최근에 5년에 면역 치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표준 치료가 될 수가 없어. 왜? 그건 첨단 치료고 진보된 치료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선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약물들의 면역 치료의 그 의미를 면역 치료를 당장 다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 환자들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항암 치료제가 만들어졌다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5년, 3년, 5년, 제가 봐서는 최소한 5년 걸려요.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은 치료를 안 하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의 장점을 이렇게 원형을 해서 그러한 원리가 여기 지금 현재 우리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게 좋을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이머신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10년 가까이 지금 되물었거든요. 그러면 사이머신은 꼭 맞아야 될 치료 중에 하나인데 사이머신은 또 원장님 또 설명해 주십시오. 그 면역 치료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암과 싸우는 면역 세포가 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암이 생겼다라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면역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 이 암세포가 자라는데 면역 세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면역 세포는 사실은 이렇게 변화해요.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그 항암 작용을 하다가 거꾸로 암을 키우는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암을 키우는 작용을 하다가 다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에요. 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역할들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지 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뭐 홍삼을 먹었으니 나는 암 면역 치료가 다 됐다라고 설명되어질 차원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면역 치료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겁니다. 사이머신 맞으면 그 사이머신 자체가 암을 잡으러 다닙니까? 옛날에는 면역 세포가 적이 누구냐면 바이러스, 박테리아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뇌세포가 문제가 됐어요. 암세포라고 하지만 유전자는 똑같은 유전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변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형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를 이 면역세포가 찾아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항암 방사선도 뭔가 차이점을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지만 뭐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면역세포도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는 요즘에 코로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일 때는 항체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항체가 먼저 이렇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잡아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는데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일반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죽일 수가 방법이 없어요. 항체가 죽일 방법이 없어서 만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자 라고 만들어진 면역 체계가 있어요. 그게 세포 독성 면역 세포인데 대표적인 게 T세포라는 것과 NK세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T세포는 흉선 사이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왜 흉선이 문제가 되냐면 골수에서 림프구가 만들어지지만 이 흉선에서 뇌세포는 살리고, 왜냐하면 뇌세포를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뇌세포는 살리고
잘못 만들어진 세포, 감염된 세포를 죽여라 라고 훈련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 35세 이상 되면 훈련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행이 돼요. 보통 그 50대, 60대가 되면 그 흉선이 거의 없습니다. 기능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새로운 적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알다시피 암세포는 진화를 해요. 계속 상황에 맞춰서 도대체 돌연변이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는 사실 세포마다 다 틀리거든요. 입장이 다 틀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세포 중에서 진짜 이게 구분도 안 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겉을 봐가지고 구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려면 굉장히 경찰이 똘똘해야 된단 말이에요. 똘똘해야 되는데 그 경찰을 훈련시킬 훈련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흉선 호르몬, 사이모신 알파는 흉선에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런 흉수몬 호르몬을 좀 보충을 해주면 그 구분할 수 있는 경찰을 좀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약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이모신을 맞으면요, 체내에서 머물러서 활동한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6시간에서 8시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 주 3회 맞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 맞아야 될 기간이냐 맞아야 될 시간이냐, 이건 일종의 보조제인데 이 흉선 호르몬이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맞아요. 우리가 그 용량을 많이 맞았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과용량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그 상당히 문제잖아요. 근데 체내에 6시간밖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백질 제품이에요. 단백질 제품은 어디로 배설되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 제품은 그대로 분해돼 버려요. 우리 몸속에는 이상한 단백질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막는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사이모신 알파를 준다고 해도 그 사이모신 알파는 금방 분해돼 버려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량 제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독작용으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많이 맞으려면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될지 차라리 그 용량을 정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럼 많이 맞을수록 좋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비타민 C와 고용량 비타민 C와 셀레늄이 있는데 원장님이 추천하는 것은 어떤 걸 더 추천하십니까? 비타민 C하고 셀레늄은 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량 비타민 C가, 우리가 비타민 C는 그 저어 효소예요. 우리가 세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보조를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물질이고, 그래서 비타민 C를 더구나 이제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바로 배설되는, 일정 용량이 돼버리면 그 소변으로 배설돼버리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유일한 부작용이 너무 많이 맞아서 배설될 때 이렇게 결정이 생겨가지고 결석이 생기는 게 유일한 부작용이죠. 비타민 C를 나르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잘 발달된 사람들은 암에 대한 그 반응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더라, 그런 보고들도 있고, 비타민 C가 이렇게 우선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완화시켜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잘못된 세포를 좀 죽인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수술 끝나고 방사선 하는 도중에
비타민 C를 뇌 부종을 할까봐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뇌 부종 때문에 우리가 수액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혈관이 그라인도 이렇게 좀 그 혈관이 이렇게 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상당히 헐거워져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 용량이 과용이 되면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체액이 많이 나가서 부종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뇌 부종이 생긴 경우에는 그 굉장히 그 조심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액을 예를 들어서 맞았다고 해서 뇌 부종이 더 심해질 것인지 개연성은 있지만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쪽에 만약에 염증을 좀 더 가라앉히는 작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히려 혈관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부종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그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타민 C가 염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지에 대한 그 레포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염증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종에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셀레늄은요? 셀레늄은 비타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셀레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레늄을 쓰는 건 셀레늄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셀레늄이 작용하는 기적이 하나 있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셀레늄의 작용점은 뭐냐면 셀레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셀레늄이 포함된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 단백질은 우리가 헤모글로빈 그러면 그 우리 글로빈이라는 그 단백질에 철이 들어 있어서 그 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산소를 나르거든요. 우리 작혈구가 산소를 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단백질은 이렇게 서로 단백질을 잘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 이 셀레늄이 포함된 단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백질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항염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 셀레늄이 충분히 공급돼서 그런 단백질이 많아진다면 항염작용을 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론이고요. 셀레늄의 두 번째 작용은 뭐냐면 그건 이제 최근에 셀레늄 고용량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셀레늄을 고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 글루타치온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셀레늄이 그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묶는 작용을 해요. 셀레늄 자체가. 그러면 암세포는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가 열이라는 글루타치온이 필요하다 그러면 암세포는 분열도 해야지 뭐 좀 취약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글루타치온이 뭐 10개가 필요하다 100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셀레늄이 가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노출이 돼요. 면역 시스템에 노출이 돼요. 아, 얘는 뭔가 부실한 세포구나 하는 걸 우리 면역 세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면역 체계가 그 셀레늄 그 암세포를 잡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 왜냐하면 뭔가 수리도 하고 뭔가 잘 그 사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그런 게 잘 안 돼서 세포 스스로가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용량을 썼을 때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셀레늄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저 셀레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장기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셀레늄이 경비용이 있고 오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 병원 치료로 말고 경비용하고 오랄을 만약에 드신다면 어느 정도 용량을 먹어야 맞습니까? 단위로 따지면 우리가 20알 정도에 먹는 단위를 이렇게 주사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뭐 일시발을 먹었을 때 그대로 다 흡수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제 그래서 좀 그건 좀 더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제 생각으로는 경구로 먹으면 좀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환자들이 그럼 먹고 있는 경구용이요, 150ml짜리가 있고 200ml짜리가 있습니다. 150ml짜리는 보통 환자들이 3알에서 4알 먹고 있고요. 200ml짜리는 5알을 먹고 있어요. 200ml 5알 먹으면 1000유입니다. 그리고 150짜리는 600ml 정도 되고, 그리고 물약은 보통 병원에서는 하루에 3개, 4개 권장을 하는데, 일단 셀레늄을 지금 알고 난 뒤부터 환자들이 물약은 물약대로, 알약은 알약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물약 먹는 사람 있고, 오전에 알약 먹는 사람 있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물약 먹는 사람 있고, 알약 먹는 사람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은 먹고 있어요. 먹는 유로 따지면 보통 600유에서 800유 정도, 그래서 하루에 2000유 정도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정도 먹는 건 네.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셀레늄이 뭐 식전에 먹으면 흡수율이 좋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물약인 경우는 식전에 먹는 게 좋겠지만, 네. 일반 알약은 식후 보통 일반 약품처럼 먹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그러냐면 결국 위장에서 분해돼서 흡수될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부종을 좀 잡아야 될 때 하여간 어쨌든 그걸 좀 더 강력하게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셀레늄뿐만 아니고 약간의 다른 어떤 그 처치를 좀 같이 하면 실제적으로 부종이 굉장히 개선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부종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셀레늄 먹고 하는 것들이 되도록이면 부종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부종이 왜 부종을 잡는 게 중요한 건지. 염증을 안 잡고 사이머신 맞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치료를 한 것하고 염증을 잡고 치료를 한 것하고 차원이 틀린 거 아닙니까? 염증을 잡는 목적은 뭐냐면, 네. 아까 제가 그 면역세포에 2가지 기능을 했을 거예요. 하나는 항암 작용이 있고, 네. 면역세포는 암을 죽이기도 하지만 암을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이머실 알파를 하는 것은 항암 작용을 하기 위해서 네. 사이머실 알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셀레늄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암이 이렇게 자라는 면역세포, 네. 암이 잘 자라게 하는 그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이 지금 말하는 염증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첫 번째 급성염증이 있고 이제 만성염증이 있는데, 특히 만성염증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급성염증은 예를 들자면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면 그 다음에 딱 아물고 끝나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치유되지 않는 염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성염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성염증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성염증이 생기면, 만성염증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집회증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염증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자극을 주니까 염증이 계속 안 없어지고 다음에 폐섬유화로 죽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세포잖아요. 내 세포에 대해서 내가 그 적이라고 잘못 인식해가지고 계속 공격하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루푸스병이다, 이런 것들은 내 세포가 적이니까 내 세포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만성염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만성염증의 제일 어려운 점은 염증이 계속 해소가 안 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소가 안 되는데 이 해소가 안 되는 염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파괴되고 손상이 돼요. 그러면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인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조직이 손상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암을 이걸 암으로 뒤져버려 봅시다. 그러면 해소는 안 되고 계속 염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성장인자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끔찍할 정도예요. 염증이 있는 데서 나온 성장인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건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예요. 우리 생명체 입장에서는 이 염증의 생장인자는 생명과가 왜 이걸 못 때려 먹으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암세포가 한 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한 개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환자들 자체가 염증은 그냥 좀만 치료하면 된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장님 말씀은 염증을 잡으면서 면역 치료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이 염증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가면서 면역 치료는 의미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원장님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면역 치료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그 단서를 어떻게 찾았냐면 이 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염증 상태를 누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면역 세포를 집어넣어봐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라앉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만 가라앉혀도 해결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원장님한테 질문을 받고 예. 다음번에는 저 세포 치료하고 그다음 지금 세포 치료까지 하면 면역 치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항암에 대한 면역 증강 치료. 방금 말씀하신 그 면역 증강 치료였고 그다음 항암 증강 치료에 대해서 한번 듣고 그다음 원료 치료부터 한번 듣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